르네상스 시대입니다. 16세기부터죠, 보통은. 자, 인간 중심. 르네상스 말 자체가 부활인데 그리스 고전주의의 부활이죠. 인간 중심의 부활. 그리고 그림은 균형과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은 좀 생략했습니다. 너무 이야기 많고 일단 이 세 분은 누구나 다 합니다. 너무 다 하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 요 정도는 알면 좀 있어 보이더라. 그분이 바로 얀바네이크죠. 얀바네이크가 왜 중요하냐면 유화를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화가로 보통은 평가를 합니다.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분 때부터 유화를 그렸다. 유화가 발명되면서 회화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마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화가들의 수정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처리, 그리고 디테일한 묘사가 이때부터 강해집니다. 플랑드르의 가장 중요한 화가 얀바네이크부터 이 화가들 보면 엄청 디테일해요. 그 대표작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당시 부자였던 상인의 결혼식을 기념한 작품입니다. 이거 뭐 이야기하면 되게 길긴 한데 이거 하나의 이제 뭐 디테일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공적인 공간에 이 결혼 같은 주제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신혼방 같은 데잖아요. 그 사적인 공간에 그림을 그린 건 되게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확대하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 얀바네이크와 그걸 증명하는 그 공증인 그리고 얀바네이크의 사인 촛불이 꺼져 있고 그런 디테일이 보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결혼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걸로 이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렸을 때는 이 부인이 죽은 뒤였대요. 이분이 일찍 요절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죽은 부인을 어떻게 보면 그리워해서 그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림이죠. 아무튼 플랑드르 대표적인 화가 유명한 분이라서 뭐 이야기 너무 길어요. 근데 오늘은 화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에로니모스 보스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엄청 유명합니다. 화가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작품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술사 책에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 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피테르 브리얼리라는 아빠 브리얼이에요. 브리얼이 두 분이거든요. 피터 브리얼이 그 2세도 있거든요. 1세입니다. 이 명작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도.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 바벨탑 구약 성서를 모티브로 그린 그런 작품이죠. 이런 작품도 있으니까 두 화가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독일 쪽의 르네상스 중요한 화가 한 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분만 뽑을게요.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뒤러가 원톱이죠. 독일 르네상스 아버지로 평가받으니까. 그리고 1세대 자화상 화가입니다. 그렇게 당시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화상은 보통 귀족이나 성직자, 왕족들만 그렸거든요. 근데 화가 스스로 그리는 시대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얀바네이크도 그랬긴 하지만 보통 1세대 자화상 화가로 평가를 하죠. 듀러의 자화상은 역사적 의미가 되게 깊다. 그런 것도 있고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포즈, 손가락 모양도 그렇고 이런 머리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마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현하는 약간의 오만함까지도 보이는 그런 자화상이죠. 그다음 니른베르크 출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나 여기서 온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항상 이런 자랑을 하는 사인도 이전에는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자존감의 화가, 자존감이 그만큼 강한 화가인 거죠. 멜랑콜리아라는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파나 화가로 유명한데 독일 쪽이 파나가 되게 발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본고장이 독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해서 가능했던 거죠. 인쇄술을 발명한 나라는 우리나라죠. 유럽에서 보급한 나라가 어쨌든 독일이니까. 독일이 하나가 발달하는 것은 인쇄술의 그 발명과 개발과 저는 되게 밀접하다고 봅니다. 성서가 대중화되죠. 현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많은 일반인들이 읽게 되면서 이 성직자의 권위가 떨어지죠.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일어났다. 종교를 깨끗하게 개혁하는구나.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낭만주의 문학 중에 그 야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학, 소설들이 인쇄가 돼서 일반 민중들에게 많이 팔렸대요. 글만 보면 재미없죠. 그래서 야한 그림도 무한반복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의 역사가 인쇄술의 발달과 되게 밀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파나 대표자 멜랑꼴리아, 고민하는 자. 옛날에 이제 중세 때는 멜랑꼴리한 이 분위기, 막 고민하고 우울증 있는 이런 현상을 되게 안 좋게 여겼대요. 되게 나태하다, 재평가를 합니다.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들, 되게 지식인들이 너무 필요한 현상이다. 천재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이런 거가 되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많이 여기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 르네상스가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발전하거든요. 베네치아도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요. 르네상스의 본고장, 이탈리아 르네상스 하면 보통은 로마와 피렌체가 중심이라고 보는데 베네치아는 또 좀 다릅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잠자는 비너스. 이 작품 정도는 하나 아시면 너무 좋죠. 베네치아파의 대표 화가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조르조네의 제자가 티치아노예요. 조르조네가 말년에 이걸 그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배경을 마무리한 게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붉은 색깔을 둘 다 좋아해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비너스가 피렌체 쪽에서는 보티첼리가 있다면 베네치아에는 잠자는 비너스가 있습니다. 예, 이 작품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있어 보입니다. 베네치아파의 다음 세대의 화가가 바로 틴토레토인데 르네상스 화가이기도 하면서 매너리즘 화가로도 평가를 해요. 16세기 말이 매너리즘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역동성 같은 거면 약간의 바로크를 예견하는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매너리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록달록한 컬러가 되게 많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네치아 화가들 보면 다채로운 컬러가 좀 특징이거든요. 왜냐면 베네치아가 중개무역으로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광물들을 수입해서 다양한 컬러의 안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색채가 발달된 것이 베네치아였다. 색깔하면 베네치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러면 르네상스 말기 라파엘 죽음이 1520년도거든요. 그 이유를 매너리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전 르네상스 말기를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관성에 젖은 그런 현상을 부를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미술사를 이해하시면요 되게 헷갈립니다. 매너리즘의 화가들의 스타일은요 관성에 젖은 매너리즘을 깬 스타일의 화가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딕이랑 좀 비슷하죠. 야만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성당이 고딕 양식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화가들이 매너리즘 화가들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왠지 말씀드릴게요. 고전주의를 되게 좋아하는 이 학자들이 마니에리즈모, 기교에 집착하는 퇴폐적인 말기 르네상스 화가들이야 매우 안 좋게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 자체는 양식 스타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스타일은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좋게 평가를 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림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형태 왜곡이 되게 심합니다. 형태 왜곡은 현대미술 때 많은 화가들이 그런 걸 시도하죠.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 독일 표현주의의 화가들과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재평가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화가가 파르미 자니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파르마 출신의 꼬마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화가들은 닉네임을 많이 쓰거든요. 목이 긴 마돈나. 보통의 성모 마리아의 비례가 안 맞게 목이 되게 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연체동물처럼 늘어져 있고 너무 과하게 아이가 큽니다. 인체를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는 화가들이 등장해요. 다리가 롱다리죠. 이 천사. 형태 왜곡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폰토르모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거든요. 십자가 내려지심. 아니 이렇게 색깔 쓰면 주제만 종교화일 뿐이지 현대미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정말 희한한 화가들이 당시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타임머신을 탔죠. 엘그레코. 똘레도라는 당시 가장 폐쇄적인 보수적인 도시에 고립돼가지고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내림 받은 느낌으로 아주 기괴한 풍경화를 그립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술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표현주의 스타일이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희한한 외계인 같은 화가들이 등장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다가 이 화가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화가들이 아니라 매우 신선하고 새로움을 추구했던 혁명적인 화가였다. 역사적으로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초에 재평가를 받은 화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화가가 엘그레코, 폰트르모라는 이런 화가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